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교육, 입시교육 25년 하고,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또 저는 어떤 교육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하다 하브르타 교육을 12년째 하고 있는 하브르타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김금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눌 거는 하브르타 메타 코칭으로 우리 아이 학습과 삶에 성공하자. 하브르타도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메타 코칭은 또 뭐지라고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잘 풀어가시면 여러분들 자녀의 학습과 삶에 성공하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를 논농사 그러잖아요. 논농사하고 비교하잖아요. 1년 논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뭐가 주인이 잘 해야 될까요? 물고입니다, 물고. 네. 논농사가 잘 되려면 물이 잘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잘 유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이 물고를 잘 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물고가 결국은 1년 농사를 판가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브르타 메타 코칭으로 10년 공들이면 100년이 행복하다. 그러면 하브르타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 근데 대화를 어떻게? 메타 코칭으로. 메타 코칭? 어떤 한 단계 높은 어떤 코칭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10년을 공을 들이면 100년이 행복하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00년이 행복하려면 대화의 물꼬를 잘 태야 됩니다. 네. 아까 뭐라고 했죠? 논농사는 물을 잘 트는 물꼬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려면 대화의 물꼬입니다. 그러면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챗 GPT 시대.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고 왔는데 챗 GPT가 첫 페이지더라고요. 챗 GPT 시대에 대비하는 하브르타 독서 메타 코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에 잘 적응하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라.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호기심을 갖고 질문해야 된다. 질문이 지금 다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우리 하브르타가 핵심 키워드가요. 짝, 질문, 경청입니다. 짝에게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짝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그리고 또 짝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고의 확장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하브르타는 핵심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3000년 전부터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챗 GPT 시대까지를 내다보고 이 교육을 했을까요? 네, 그거를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3000년 동안 질문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또는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들이 어떤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죠. 하브르타가 도대체 뭐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하브르타 교육이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배우시고 적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하브르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짝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 이게 하브르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짝이 중요해서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도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입 털기 하죠. 네. 그럴 때 3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어때요? 3명이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대화의 시간과 양과 이걸 똑같이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듣기만 하고. 그래서 짝토론은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질문. 저희는 아마 초중고 시절을 특히 우리 성인들은 더 그럴 거예요. 질문에 답만하는 삶을 살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육을 뭐 주입식이라고 뭐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질문이 정말 왜 나와야 되느냐?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대화하는 게 진정한 공부인데 누군가의 질문에 답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대화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어디까지 넘어간다? 토론까지 넘어간다. 토론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충분히 필요가면서 설득도 해보고 설득도 당해보고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논쟁은 뭘까요? 논쟁은 찬반을 나눌 수 있는 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내가 그의 의견을 설득을 시켜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걸 논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디베이트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하브루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하브루타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하베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베르도 또 처음 들어봤죠? 하베르는 짝, 스승, 네, 친구라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짝 친구랑 뭘 했다고? 토라,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인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한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브루타는 짝이라는 하베르, 짝과 함께 토라, 탈무드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라는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토라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입니다. 앞부분 구약의 모세오경이에요. 네, 그러면 탈무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삶의 스토리를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하브루타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브루타의 핵심 요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짝하고 질문하고 또는 짝에게 질문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내가 궁금한 걸 질문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잘 경청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짝에게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잘 경청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배움이 일어나는데 그 배움이 일어나는 건 짝이 그러면 나에게 배움을 주는 거는 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브루타는 짝이 친구이기도 하고 스승이라는 개념도 큽니다. 왜? 나에게 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브루타 핵심 요소는 짝, 질문, 경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경청하는 능력이 뭐랄까요? 그런 자세가 부족해서 지금도 우리 성인들은 경청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청을 제대로 배우는데 80년 걸린대요. 그럼 여러분 80세를 못 넘기시면 경청을 배우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브루타의 핵심 요소, 짝, 질문, 경청. 네. 그러면 이들이 토라나 탈무드가 어떤 형식인가요, 여러분? 논설문 형식인가요? 아니면 스토리 형식인가요? 이야기 형식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스토리로 가르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걸로 치열하게 토론해라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스토리로 가르쳐라 라는 걸까요? 그러면 스토리가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물 이야기일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죠. 네, 사람 사는 인성과 영성을 키워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로 3000년 동안 치열하게 토론한 이유는 뭘까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삶과 학습을 일치시킨다. 삶과 학습을 일치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죠.
진짜 누구네 땡네 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부모님도 힘들게 산 사람이었는데, 걔가 어려서부터 철이 났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너무너무 잘 모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철이 났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광양 제철소의 철입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사고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치를 실현하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을 좀 더 어떻게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며,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삶과 학습을 일치시킨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너만큼은 고생하지 말고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마. 공부만 해, 공부만.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되죠? 공부만 계속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만 계속하는 자녀가 있어요. 40대, 50대까지. 네, 조금 심한 말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의 연금을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래서 학습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삶의 이야기로 내 자녀에게 치열하게 토론한 거는 결국은 학습 따라 삶 따라가 아니고 학습과 삶을 일치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세상의 개념을 체화시켜라. 이게 아까 말했죠.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해서란 말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10살짜리, 8살짜리, 가끔은 7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소무화 수준의 탈무드를 가지고 랍비나 학자들이나 성인들이, 부모와 자녀가, 어린 자녀와 성인이 된 부모가 얘기 나누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재가, 텍스트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텍스트지만 그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찾아내요. 결국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자선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가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짝이랑 친구랑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할까요? 결국은 나를 투영하죠. 그럼 나는 자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자선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무엇이지? 내가 생각하는 효는 무엇일까? 나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나를 투영시킨다는 거. 우리가 진정한 공부의 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를 투영시켰어요. 나를 투영시킨 다음에 어때요? 그럼 나는 내가 효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효도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생각이 엄마 아버지만 잘 모시는 게 아니고 돈만 벌기 위해서 아니고 진짜 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네. 그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스토리로 세상의 개념을 체화시켰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진정한 공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브루타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메타 코칭이 필요하니,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12년 동안 제가 하브루타를 해보니까 학생도 하고 부모들도 하고 시니어 분들도 하고 정말 유아 수준의 아이들도, 유치원들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특히나 하브루타를 하고 나면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놀랍게 부모교육 하신 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왔어. 내 자녀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 좀 더 공부를 들어가 볼래요. 상담 공부를 해볼래요. 학위 공부를 해볼래요. 박사를 좀 넘어가 볼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공부가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로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한 단계 높은 메타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까지 해왔던 게 하브로타로 메타 코칭을 한 거죠. 우리가 메타인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타인지라는 말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의미예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브로타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메타 코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브로타를 하게 되면, 가정 아래서 하게 되면 대화가 잘 됩니다. 네. 왜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물어봐주는, 또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내 생각이 뭐야? 또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경청하고 인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대화가 잘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착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 교육에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자녀랑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자녀가 머리만 좋아지고 학습적으로만 잘 돼서 어떤 성인이 돼서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했더라도 애착 형성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어떤 그 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될 경우에는 애착 형성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화가 잘 되고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어떨까요? 대화의 다음 단계는 뭐죠? 뭔가 토론해 보는 거죠. 치열하게. 요 단계까지가 잘 됩니다. 토론이 잘 되는 건 뭐죠? 토론이 잘 된다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스토리로 세상의 개념을 체화시키는 데까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요즘 그 대학교 입학할 때 그 문이과 통합이 돼서 질문들이 어떤 그 인터뷰들이요. 실은 개념 질문입니다. 개념 질문이에요. 그 2018년도에 대학 그 입학한 친구들이 그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자네는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5분 이상 말해보시게. 자네는 사랑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5분 이상 말해보시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행복, 공부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토론까지 넘어가면 가정 안에서 이런 개념들이 저절로 아이 생각에 체계화, 아이 생각 안에 체계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들이 결국 뭐예요? 대화 잘 돼, 토론 잘 돼, 개념 교육 잘 돼 있어. 그리고 애착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바탕에. 그럼 뭐예요? 그 아이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말하죠. 대화가 잘 되는 집 아이들이 행복한 인재가 된다. 네.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것도 조금, 어쩌면 좀 아쉬운 얘기기도 하죠. 개천에서 용도 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는 집 아이들이 인재가 된다는 말은 저는 틀림없는 얘기 같아요. 결국은 행복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타 코칭, 하브로타로 메타 코칭이 필요한 이는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가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하브로타도 교육이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메타 코칭을 높이는 것도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1년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의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다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들어갈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뭘까요? 문이과 통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이과 분리된 상태에서 대학을 다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문과 가서 공부했고, 또는 이과 가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이과 통합이면은, 우리가 삶에서도 내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되지? 이런 경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습이든 어떤 행복한 거든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그러면은 문이과 통합 시대에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왜 독서냐면은 내가 문과 성향이지만 이과 공부를 해야 되고 이과 성향이지만 문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해야 되는데 그냥 독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론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토론까지. 그냥 혼자 있고 느끼는 그냥 것이 아니고 누군가랑 치열하게 토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랑 토론해 본다는 게 결국 뭐예요? 독서력입니다. 독서력. 독서력이 뭘까요, 여러분? 독서력이
책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게 독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서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독서력이? 독서력은 요즘 이렇게 문해력 하잖아요. 문해력 하죠. 네, 당연합니다. 책을 읽어내는 힘은 문장을 이해하는 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은 결국은 또 뭘로 넘어갈까요? 기초학습 체력입니다. 우리가 문해력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문해력은 뭘로 넘어가? 기초학습 체력입니다.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했던 것이 기초학습 체력을 다진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의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기초학습 체력, 생각하는 힘을 길렀기 때문에 과학의 분야로, 경제의 분야로, 그 영화 분야로, 너무나 다양한, 그쵸? 네. 이런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제 교육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학습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너 고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고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뭐요? 생각 없이 공부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생각 없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왜 너는 이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네 그 수강 신청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 아니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따라와라. 그쵸? 좀 불편하신 얘기인 줄 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또 이런 얘기를 요즘 우리 어머님도 바쁘시죠? 하브루타, 메타인지 또 뭐예요? 무슨 바칼로레야? 또 좀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바칼로레아 교육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부총리께서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국제 바칼로레아가 뭐냐면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이제 그 초중등 이 교육을 다 수료하면은 세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문학, 수학, 예술 통합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스위스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본부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만 다 이수하면은 세계적인 유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구나 또는 국제 학교 같은 데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도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국제 바칼로레아 학습자상, 국제 바칼로레아가 추구하는 학습자상이 뭐냐면요. 탐구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도덕적 신념이 강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 소통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갖춘 사람, 도전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지금 보니까 다 좋은 말만 다 나와 있죠. 네, 교육은 원래 좋은 말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저는 하브루타 교육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브루타 교육의 학습자상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러면 이것들은 저절로 다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대화가 부족하죠. 그러면 또 하나 저희가 하브루타 교육이 공교육에 10년 넘게 공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에 뭐가 부족할까요? 토론이 부족합니다. 토론 교육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정에선 대화, 공교에서는 토론. 그래서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에서 왜 토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배우고 주입식으로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들 창의성 언제 키울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자, 미팅룸으로 들어와, 회의룸으로 들어와요, 모여요. 아침에 그렇게 매일 그 미팅룸에서 회의를 하는 게 왜일까요? 토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공교육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론하면서 어때요? 친구, 우정, 협업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창의성이 키워지고요. 네, 가정교육에서는 뭐라고요? 대화가 부족하다 그랬죠.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내 안에 갈등이나 분노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당연히 대화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뭐가 돼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교육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부족한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저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소통이 잘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장이죠. 사회가 성장하고 어떤 회사가 성장하고 단체가 성장하고 그럼 결국 뭐가 성장하죠? 국가가 성장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네, 이제는 어떤 공부를 해도 신이 나고 재미있고 그 다음 또 공부가 무엇을 하고 싶지? 또 다른 공부를 접근하고 싶고 그리고 책 읽는 게 즐거워졌고 누군가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게 즐거워졌고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있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어떤 질문에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 내가 성장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 성장이 일어난 거죠. 자, 내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책을 읽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랑 토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자녀랑 토론하니까 자녀 성장, 걔들도 토론하는 힘이 올라오죠. 결국 뭐가 될까요? 자녀 성장이 가정 성장입니다. 저는 하브루타의 10년 넘는 결과가 나의 성장, 자녀 성장, 가정 성장. 이러면 이 교육 해야 되겠죠. 네, 이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네. 제가 2013년도에 힐 마골린 씨라고 유대인입니다. 납비는 아니에요. 변호사신데 저희 한국에 방문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입양에다가 너무나 훌륭하게 키운 유대인이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바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함께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문화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네. 자녀들과 토라, 탈무드로 치열하게 질문하고 토론했더니 이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무언가를 생각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돋아주셨다. 이게 이제 릴리예요. 이 친구가 릴리인데 이 친구가 하버드 나와서 구글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유대인이야. 난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우리가요. 정체성이라는 거잖아요. 난 누구인지라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힐 마골린 씨는 이 아이 릴리랑 끊임없는 토론과 생각 나누기를 통해서 이 아이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한 5, 6년 유학가 있으면 내가 젠인지 영인지 헷갈려 하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뭐죠? 네. 이것들이 생각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자녀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행복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행복한 인재로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계 유대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얘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많은 청년들이 스승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독서는 어떤 활자화된 누군가의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을 통해서 활자화된 걸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오늘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도 간접 체험이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게 더 막강할까요?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것이 더 훨씬 막강한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클 샌델 가족의 자녀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한 독서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점이. 그러면 저는 그래서 실천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스토리로 가르쳐라. 그래서 토라나 탈무드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인문학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인문학의 소재, 사람 사는 이야기는 신문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이 신문에 엄청난 양으로 매일매일 실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7살 때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고3까지 수능 전까지 매일 아침 신문 가지고 기사 한 편 가지고 가족이 얘기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사건을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아버지가 생각하는 부분, 엄마가 생각하는 부분, 누나가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근데 혼자 읽고 혼자 끝나버리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기 쉬운데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걸 저는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글을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인문학 수업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사 이야기 충분히 가족들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하브르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서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 들었죠. 아버지랑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독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독서의 범위를 일상의 대화까지 폭을 넓혀보자고요.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얘기 나누는 걸 넘어서서 일상의 대화가 독서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눈다. 이거 독서하는 거야.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간접 체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독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브르타 독서 토론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혼자 읽고 혼자 느끼고 끝나는 죽은 독서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왜 죽은 독서라고 얘기하냐면 느끼고 끝, 감동받고 끝, 눈물 흘리고 끝 이러면요 내 삶의 변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 사람은 왜 인품이 저러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저렇게 제대로 살지를 못하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죽은 독서를 한 거예요. 느끼고 끝나버린 독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살아있는 독서는 뭐죠? 살아있는 독서는 하브르타 독서 토론입니다. 치열하게 어떤 텍스트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요. 혼자 읽었을 때 1분 걸리는 걸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1시간이 걸려서 3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게 많아지겠죠. 생각이. 그러면 머물러 있는 만큼 내 생각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죠? 행동의 변화까지 간다는 거죠. 네.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지만 진짜 독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브르타 독서 토론은 살아있는 독서 토론이다. 살아있는 독서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브르타를 몸에 체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연한 사고예요. 나의 혼자의 생각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걸 넘어서서 짝이랑 또는 동료랑 친구랑 토론하면서 사고가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나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론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펼치고 설득하고 이게 힘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브르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토론한 힘이 올라오고요. 아까 제가 앞서는 말씀드렸죠. 학습에 대한 흥미가 올라온다고요. 네, 그래서 세상의 개념에 대한 또 생각의 체계화,
세상의 개념들을 내 안에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진짜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죽음의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게 탈무드 이야기인데요. 노예가 어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이 노예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충분한 재산을 줄 테니까 너가 나가서 살아봐라. 열심히 살아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근데 어느 섬에 그 무인도에 이제 어떤 풍랑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 섬의 주인이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이 풍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풍족한 걸 누리는 과정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건 1년입니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영혼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1년이 지나면 저 섬에 가서 죽음의 섬에 가서 살거나 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어때요? 그래? 그럼 안 되겠는데? 그래서 몰래 가서 죽음의 섬에 가서 나무를 심고 과일나무 심고 꽃을 심어서 1년 후에 거기를 넘어가서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자 보세요. 질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보여준 태도 중 본받고 싶은 게 뭐지? 미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메타버스 세상은 뭐지? NFT 세상은 뭘까? 챗 GPT 세상에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지?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 하나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 질문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적용하고 또 삶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브루타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독서 토론은 셀프 힐링, 셀프 동기, 셀프 치유, 사고력 확장, 그 다음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 과정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메타 코칭에 대해서 한번 학습 메타 코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메타 인지가 무엇이느냐? 메타란 말은 한 단계 높은 의미고요. 인지는 어떤 사실을 안다. 그래서 메타 인지,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단어가 메타 코그니션은 메타하고 인지가 결합된 용어예요. 그러면 이 메타 인지가 뭐냐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자신이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인지하는 힘,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힘,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 이게 메타 인지입니다. 그러면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는 하브루타는 무엇이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분별하는 힘, 그리고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너 부분 이 부분 모르잖아, 이 부분은 알고 있잖아, 이거를 파악하는 힘, 그리고 난 다 알아, 다 100점 맞을 거야, 나 자신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데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메타인지, 실력을 정확하게 하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브루타 학습법 뭐예요?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고 설명하는 학습입니다. 설명했을 때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는 게 하브루타 학습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어떤 그 연구한 결과예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강의 듣기는 5%. 근데 맨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하고 누군가를 가르쳐 봤을 때는 90%, 24시간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타인지가 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설명했을 때 명확하게 내 상태를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해야지만이 나의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학생이 되고 아이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가정 안에서 역할이 바뀌어서 아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보는 시간을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정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될까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늘 티격태격 불안과 뭐 어떤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자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걸 주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말문을 엽니다. 그냥 내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잦은 스킨십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몇 차인지 해치면 하지 마. 위험해.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빨리 좀 해. 응? 왜 이렇게 답답해? 시키는 거나 잘해. 이런 말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하브르타 메타 코칭 할 때 주의할 점이 이런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직접 채점하면서 그 일희일비 맞은 거에서 틀린 거에서 너무 민감한 대응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의 질문에 아이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을 즐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애가 공부했다 그래서 너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앞에서 설명했죠. 아이가 학습한 것들을 부모나 동생이나 또는 친구에게 설명해보게 하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부모가 하브르타 메타 코칭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네. 그러면 부모가 하브르타 메타 코칭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 학습할 때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가지고 몇 번째야.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재촉하는 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야 고민하고요. 고민하는 과정이 진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재촉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 결과를 부모님들이 주로 채점하시면서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또 틀렸어?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아이가 두려워져요. 채점 매기는 시간이 두려워지고 채점 매기는 시간이 두려워지면 어때요? 그 공부가 싫어져요. 특히 유난히 수학할 때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 이런 문제도 틀렸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점점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 태도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래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자세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그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그게 왜 궁금해졌어? 그럼 우리 한번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답을 주지 마세요. 찾아가는 과정을 즐겨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이 과정을 즐기면서 배움이 즐겁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공부한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 그거 아까 내내 공부한 거 지금 다 이해 못했어?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다고 다 알았나요? 다 알고 있나요? 아니죠. 아이들마다 어떤 습득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는 그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너 알았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학습한 내용을 부모나 친구에게 설명할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오늘 가장 재미있게 배웠던 걸 엄마한테 설명해봐. 이거를 제가 우리 애들 셋 다에게 적용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이 한 놀이를 선생님 놀이를 굉장히 즐겨하더니 학교에서도 엄마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태도가 몸에 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브루타로 어떻게 메타 코칭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코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실천할 거리가 있는지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브루타로 식공백행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브루타로 10년 공들이면 100년이 행복하다. 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5살, 6살 때부터 대화하기 시작해서 10년, 청소년기까지만 공을 들이면 그다음부터는 대화 잘 되고 소통 잘 되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제 교육을 정리하자면 하브루타로 10년 공들여서 우리 아이 행복한 인재를 키우시고 그리고 가족이 10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시고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